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군사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무기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경항모 시대를 열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 전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6.25 때 해리어 전투기의 최초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트 전투기 시대의 도래와 한국 전쟁, 즉 6.25 전쟁에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제트기라는 게 이착륙 거리가 길어서 산이 많거나 또 활주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작전이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제트 시대가 바로 제트기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게, 본격적인 전쟁을 한 게 한국 전쟁,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2차 대전 이럴 때는 머스탱이죠. 그리고 스피파이어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잔디밭이나 이런 데 조금 자갈밭은 안 되지만 좀 얕은 평탄화된 이런 그 지형 이런 데서라도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확 뜨고 내리고 다 할 수 있었죠. 길만 평평하게 닦아 놓으면. 그리고 좀 짧아도 됐고. 그런데 이 제트 엔진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걸 뱉어내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흙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착륙거리가 기니까 이 활주로라든지 이런 게 더 길고 또 더 골고루 잘 닦여져 있고 이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방 세계의 적이었던 소련군이 워낙 포병 화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소련군의 포병 사거리가 너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 소련군이 포병으로 때려버리면은 이거 이륙을 자체를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과거 이제 냉전 시대에 소련군이 이 독일을 서독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를 확 때려버리면 미사일이든 포도 확 때려버리면 이거 우리 전투기 못 뜨면 어떡해? 이 서방 세계의 소련군에 대한 상대적 우위는 제공권을 장악해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못 뜨면 폭격을 못 하잖아. 이건 지금 우리 한국군과 북한군의 차이와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군은 어떻게 하면 우리 활주로를 타격해서 우리 전투기를 못 뜨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활적인 숙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떠서 북한군이 지속적인 포격을 못하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사활적인 어떤 그 전술 목표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유명한 엔진 회사인 롤스로이스가 발상 전환을 합니다. 1950년도죠. 우리 6.25 전쟁 하고 있을 때인데, 나르는 침대틀, 플라잉 베드스티드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에요. 자, 롤스로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합니까? 공기 흡입구랑 엔진을 기역자로 꺾어서 수직 이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흡입구가 있고 배기하는 것을 뒤로 하니까 이게 뒤로 확 뿜어내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넣어서 가지 않습니까? 이걸 꺾으면 밑으로 뿜어내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롤스로이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둥둥 뜨기만 뜨지 앞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둥둥 떠요. 이런 데서 과거에 그 비행 접시 쫙 뜨는 이런 비행 접시 만화 영화도 나오고 다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이런 발상 전환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롤스로이스가 결국은 페가수스라는 엔진을 개발을 했고, 세계 최초의 실용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P1127이 1960년도에 등장합니다. 이건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1127. 그래서 페가수스 엔진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기 흡입,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기 흡입을 하죠. 그리고 이 페가수스 엔진의 배기구를 밑으로 꺾어가지고 밑으로 확 뿜어냅니다. 이 제트 열을 밑으로 확 뿜어내면서 위로 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는 영국 해군이 이거 우리 항공모함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963년도에 이 P1127을 아크로열, 그러니까 정규 항모 아크로열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열에 가지고 가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걸 해봤던 거예요. 이거 괜찮네, 이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 공군은 최초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 GR1 부대를 창설합니다. 이게 1969년도고요. 그러니까 1969년도에 이제 영국 공군에 납품되기 시작했죠. 이 재원을 보면 최대 이륙 중량은 7.7톤에 불과합니다. 아주 가볍고 작은 그런 전투기였죠. 속도는 초음속 안 돼요. 마하 0.92. 작전 반경은 불과 670km에 불과합니다.
무장은 뭐 미사일 이런 거 없어요. 69년도니까. 기관포 그리고 로켓 해가지고 2.2톤의 무장만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연료 탱크,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무장 못 달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7.7톤밖에 안 되는 이런 가벼운 전투기를 이 영국 공군이 채용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69년도에. 자, 이것을 영국 해군이 보고 우리도 하자. 자, 이제 IMF 터져가지고, 왜냐하면은 영국이 수세기 동안 뭐 식민 정책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돈 쓰는 또 가락은 있죠. 그런데 1960년대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자력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영국이 지출은 많고 수입이 이제 적어졌죠. 그래서 IMF 터진 겁니다. 그래서 IMF 터져서 경제는 폭망했지만 이 해리어를 이용해서 수직이 착륙 전투기 그리고 경항공모를 만들면 항모 보유국이라는 그 지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리어 FRS-1이라는 걸 가지고 C 해리어를 만들었어요. C 해리어라는 걸. 그래서 기존에 영국 공군이 쓰던 그 해리어에다가 바다에서 쓸 수 있게끔 그 방염 처리, 염분에 이제 녹이 쓸지 않아야 되니까 방염 처리 이런 걸 하고는 이제 지난번에 아크로엘에서 이착륙 테스트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인빈시블 이런 경항공모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항공모함을 만들었죠. 70년대 말에. 자, 그러고 있는데 든든한 큰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 해병대가 접근을 하죠. 미 해병대와의 파트너십이 체결되는데, 자, 미 해병대님이 호커 시딜리에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호커 시딜리에가 바로 해리어를 만든 회사예요. 자, 해병대가 저기요 님아, 그쪽에서 이번에 수직이 착륙 가능한 제트 전투기 개발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호커 시딜리에가 네, 이번에 저 영국 공군에 좀 납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왜 그러시죠? 이러니까 이제 미 해병대가 그거 우리가 상륙함에 얹어서 쓰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 하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 물건도 좀 파시고 화끈하게 개량 한번 하시죠. 개발비 우리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크 시딜리에가 오 감사합니다 고객님 해가지고 이제 바로 미 해병대가 붙여준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겁니다.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나중에 이제 보잉에 인수가 되었죠. 지금은 보잉입니다. 그때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였어요.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팬텀 전투기도 만들고 했던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미 해병대가 쓸 수 있게끔 더 강화된 해리어로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해리어2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어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바로 1982년도 포클랜드 전쟁이죠. 이 포클랜드 전쟁 때 마가렛 대처 수상이 당시 IMF를 겪어서 뭐 정말 영국 경제가 폭망했지만 이 아르헨티나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인빈시블을 비롯한 경항모가 투입됐죠. 그런데 그 경항모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컨테이너 선박에 양쪽에다가는 컨테이너를 세워서 이제 아르헨티나 정찰 부대가 못 보게 가림막을 하고 정면에도 이렇게 뭔가를 세워가지고 딱 이제 그 가림막을 딱 합니다. 그리고는 요 안에다가 헬기 부대 또 해리어 부대 이런 걸 얹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넓이만 있으면 그 정도 가판만 있으면 어디든지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할 때 아르헨티나군의 미라지 전투기하고 전투를 벌여서 23대 0의 전과를 올렸고 물론 뭐 이것은 해리어 전투기가 워낙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 미국이 급하게 이 해리어 C 해리어에다가 사이드와인더 L이라고 하는 최신형 미사일을 장착을 해줬죠. 당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든 뭐 다른 미사일은 열추적 미사일 아닙니까? 상대의 꼬리, 즉 이 배기열이 나오는 꼬리를 잡아야 여기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이 사이드와인더 L 버전은 그냥 정면에서 쏴버리는 겁니다. 정면에서 쏴도 그냥 따라가서 맞춰버리니까 이건 뭐 상대 전투기는 미라지 전투기는 이 해리어의 꼬리를 잡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오면 알았어 와 알았어 누르면 그냥 날아가서 때려버리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포클랜드 상공의 제공권을 잡았고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걸 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끝내주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 해병대도 야, 이거 괜찮네 진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리어2를 만듭니다. 자, 최대 이륙 중량이 11.4톤, 그러니까 해리어1보다 3.7톤이 늘어났고요. 무장은 4.2톤, 그러니까 해리어1이 2.2톤의 무장이었으니까 4.2톤, 즉 2톤의 무장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도 어느 정도 무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APG-65라고 하는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여기다가 암람이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BVR, 즉 가시선 박 전투, 멀리서 그냥 쏴버리면은 알아서 열추적 미사일이 아니고 알아서 레이더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맞춰버리는 이 최신형 암람 미사일을 미 해병대가 인티그레이션하고, 그것을 본 영국도 자기네들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여기다가 이제 빅센이라고 하는 레이더를 넣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암람 미사일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쓰고, 그것을 이제 AV8 해리어2인데 그렇게 암람을 쓸 수 있게끔 레이더가 장착된 것을 해리어2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 해병대가 쓰고 있는 해리어는 전부 해리어2 플러스예요. 그리고 해리어 중에서도 그냥 해리어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AV8 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AV8A 해리어, AV8B 해리어는 바로 미국 맥도날드 글라스에서 생산된 해리어는 AV8AB 해리어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기사에서 봤을 때 AV8B 해리어 이러면 아, 이건 미국제 해리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이 가세를 해서 이것을 대단히 성능 좋은 나름 방공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 만들고 나니까 전 세계가 이것을 우리도 쓰자 해가지고 경항모용 전투기로 대박 행진을 터뜨립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자기네들 쓰려고 만들었죠. 인빈시블급. 그리고 여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주세페 가리발디급. 그리고 스페인은 프린시페드 아스투리아스급. 그리고 인도는 영국의 허미스라고 하는 아주 구형 경항모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스키점프대를 장착을 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항모인데 여기다 스키점프대를 장착해서 해리어를 또 씁니다. 비라트급. 그리고 이제 미 해병대가 한 340여 대 해가지고 총 718대가 생산되는 나름 준대박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생산이 됐는데 문제는 탈냉전 이후에 불거진 취약점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실제로 영국군 같은 경우도 코소보전, 이라크전 이런 데 참전해서 써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그 멀리서 날아가서 이제 폭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항속거리가 짧다 보니까 중심 타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디다 쓰냐. 또 미 해병대 같은 경우도 강습 상륙함, 와스프, 박서 이런 강습 상륙함에다가 이제 이 해리어를 쓰는데 바다에서 강습 상륙함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에서 이라크로 들어가서 폭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항속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조 연료 탱크를 안 달면 항속거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렇지만 보조 연료 탱크를 달면 폭장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3,733달러예요. 시간당 유지비가. 그러니까 F-16 같은 경우가 8,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F-16보다 능력은 아주 떨어지는데 F-16보다 많이 30% 이상 비싼 이런 유지비를 보이니까 이게 효율성이 안 맞죠. 그리고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에 사고율이 최다입니다.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F-35B를 만들죠. 그래서 뭐 영국도 F-35B를 탑재를 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한 세대의 짧은 전성기를 뒤로 하고 퇴장 중인 해리어입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최고의 그냥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이제 그 포클랜드 전쟁 이후에 미 해병대도 대량으로 장착하기 시작해서 미 해병대가 그동안 미 해병대의 든든한 어떤 공격기로서 또는 해병대 상륙 전단의 방공 제공기로서 이렇게 한 세대를 풍미했는데 그 한 세대는 아주 짧은 한 세대입니다. 바로 198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채 30년이 안 되는 한 세대를 풍미하고 지금 뒤로 퇴장 중입니다. 누구에게 물려줬냐?
바로 F-35B에게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과 미국은 F-35B를 염두에 두어서 항공모함을 만들었죠. 강습 상륙함도 개조를 했죠. 또 미국의 강습 상륙함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의 주세페 가리발디나 또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나 이런 것보다 2배로 크니까 뭐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F-35B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 가까이 되는 아주 덩치 큰 놈이에요. 그런데 AV-8 해리어는 불과 11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덩치가 3배나 커진 거예요. 초창기 AV-8 해리어, 그러니까 초창기 해리어 1을 쓰는 그거는 7.7톤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한 4배에 가까운 덩치예요. 이러니 그 7.7톤짜리 해리어를 쓰던 아주 구형의 경항모, 예를 들면 이제 태국의 그 자크리 나루에벳 같은 그런 항모 F-35B를 상상을 할 수가 없죠. 4배나 무거운 걸 어디다 싣고 어디다 엘리베이터 올리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이제 F-35B로 갈아탈 수 있는데 스페인, 이태리 고민입니다. 자, 경항모 시대는 이렇게 해리어의 퇴장과 함께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항모 가려고 하고 있죠. 생각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해리어 전투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